조금만 더 크게 글씨를 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공주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경력이나 경험이나 경륜에 비하면 뭐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서 사실 이범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이 뭐 초중등부터 고등교육의 그 이후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처음에 보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냥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이후에 또 김용 교수님 계시니까요. 교권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공격이 되게 많이 있고 폐지 주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손을 뭐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학생인권 이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면 그럼 교권이 강화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는 불필요한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권이라는 게 학생인권 조례가 들어오기 전에 인권이라는 게 학교에 과연 있었을까? 뭐 제가 다니던 초중등 학교에서도 인권이라는 건 거의 없었던 개념이니까 학생의 인권이라는 건.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인권도 아니고 학생 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학교가 사실 인권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였던 건 분명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의 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 강조해서 나온 게 학생인권 조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자체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 학생인권 조례 자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에게 인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권리 보장과 함께 책임도 같이 물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에 대한 얘기들은 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같이 다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던 게 중요한 문제 아니었을까 싶고 그 학생들이 그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가 또 집에서 지도하는 부모로서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모의 책임과 학생의 책임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논의가 진행됐고 교권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학생권 부분을 약화시키고 교권 부분을 강화시키면 어, 다시 언젠가는 또 교권이 강화되고 학생인권이 위축됐기 때문에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논의로 왔다 갔다 하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쪽을 키워서 한쪽을 죽이는 형태가 아니고 학생인권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더 중요한 거는 부모의 책임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학생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학교에 책임을 물었고, 교사는 뭐 했나, 학교는 뭐 했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 부모가 뭐 했나라는 얘기를 따져 묻지 못했거든요. 근데 학생이 생활하는 시간을 놓고 보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은 일부죠. 일부인데, 학교 밖을 나서고 나서 사회에 있는 시간과 집에 있는 시간을 따져 놓고 보면, 어, 이게 이 학교나 교사의 책임만 뭐 따질 문제인 건지 부모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이참에 좀 같이 논의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벌어지는 그 논쟁들 안에 요 학생의 책임 혹은 부모의 책임이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일반고 관련된 문제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일반고가 황폐화되는 그 문제는 자사고 특목고만의 영향은 아니죠. 분명히 이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황폐화가 나타나고 있었죠. 근데 그 황폐화에 기름을 끼얹은 게 자사고 특목고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수로 놓고 보면 사실 10%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 수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거든요. 이 각 학교의 중학교에서 최상위권에 있던,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 특목고가 확대되고 자사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각 학교에 적어도 뭐 두세 명 정도가 특목고를 가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이 자사고가 확대되고 특목고가 확대되는 과정 중에 그 학교에 상위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10명의 아이들
이상이 자사고 특목고 외고에다 시험을 그 국제고 시험을 쳤다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일반고로 들어가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이 3명, 두세 명 가던 애들이 10명까지 다 이 일반고가 아닌 비일반고를 택해서 나갔고 비일반고로 오는 아니 비일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로 오는 애들 중에 성적이 우수했던 아이들은 이 외고나 특목고나 국제고에 진학하려다가 실패해서 오는 애들이 상당수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고에 계시는 선생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그런 탈락한 학생들의 패배감이라든가 아니면 애초부터 그렇게 치열한 경쟁 부분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일반고로 진학한 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 학업의 태도나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더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적인 어떤 이유, 원인은 아니겠지만 자사고 특목고가 고등학교 일반고에 미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로 빠져나가는 그 학생들의 질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뭐 대입 실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게 뭐 일반고가 교육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진입하는 자원 자체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 특목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일괄 폐지 뭐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가혹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고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될 수 있겠다라는 그걸 이제 어떻게 살리느냐는 일반고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겠지만 계기는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혁신학교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제가 충남에 있는 혁신학교들이 이제 4년 차, 8년 차 이렇게 이제 4년 지정을 보통 하기 때문에 4년 차가 끝나고 재지정, 8년 차가 끝나고 재지정을 놓고 보통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러 학교 현장에 나가 보면 어,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께 혁신학교가 뭔지 여쭤보면 몰라요. 어, 유일하게 혁신학교에서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는 충남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를 하게 되면 지정을 받으면 최초 지정은 5천만 원, 연 5천이 나갑니다. 그리고 재지정이 들어가면 연 2천만 원이 나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만나보고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그 돈 가지고 그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혁신학교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혁신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돌리고 있는 학교 정도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교사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혁신의 의미나 필요성이나 그 혁신의 핵심 요소들이 공유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혁신학교가 진행됐던 게 지금 와가지고는 뭐 이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뭐 고민이 쌓였다거나 발전을 해왔다거나 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고요. 뭐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순환전보 제도겠죠. 혁신의 어떤 동력이 하면 그 핵심적인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고 또 교사들끼리 혁신의 마인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또 비혁신적이지 않은 교장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하는 근데 한국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긴 하겠지만 그 순환전보 제도나 이런 것들이 혁신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혁신 학교가 뭘까? 저도 계속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혁신 학교의 원래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남한산 초등학교에 계시던 그 선생님들이 민주적인 협의 문화, 교육과정 재구성, 뭐 이런 거 이전에 사실은 이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연구라는 게 뭐 우리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고,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 원인이 뭘까를 학습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연구일 텐데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그 초기의 모습들을 연구했던 이 논문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교사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연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게 혁신학교의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전무자학습 공동체 논의들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혁신학교를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연구하는 교사의 모습이나 남한산 초등학교의 초기에 그 교사들이 열심히 고민했던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게 혁신학교 혹은 학교 혁신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혁신교육이나 혁신학교에 가보면 일이 그냥 많고 5천만 원짜리 사업을 돌려야 되니까 2천만 원짜리 사업을 돌려야 되니까 그런 학교 이미지로 남아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그 교사들 스스로 어떻게 연구하는 문화나 이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학 서열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 전 대학 서열이 아니고 지역 서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범 선생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서울 프리미엄이라는 게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학벌이 주는 후광 효과 때문에 학교를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 점수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 진학지도 하고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이제 진로에 따라서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아까 뭐 다른 어떤 대학들 안에서 이 자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뭐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이제 아직도 학교에 후광 효과는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인서울이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방향으로의 경쟁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하고 싶다라는 거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뭐 바뀔 것 같지 않고요. 아까 그 학생 1인당 교육비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문재인 정부 때 국립대 육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가 1인당 교육비가 2천만 원까지 올라왔고 서울 사립대 최상위 9개 정도 대학이 한 2,200만 원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점 국립대 갈래 아니면 서울에 있는 메이저 사립대 9개 중에 하나 갈래 그러면 서울로 가는 거죠, 그냥. 심지어 거점 국립대를 졸업한 친구들조차도 지역에 정주하지 않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에 정주하는 인력 그 학생들 졸업생을 가지고 대학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점 국립대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 받아가지고 인재들 키워놨는데 그 친구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인서울 프리미엄이나 지역 정주 여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은 이 대학 서열, 지역 서열에 있어서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게 부탁드렸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자, 김영 교수님 어디에 들어오셨나요? 네, 선생님, 잠깐만요. 1분만요. 예, 그 교원은 원래 관습이고 교권은 원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이범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학생 인권은 조례고 교권에 관련된 것은 교원지휘법에 의해서 법령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최근에 서울하고 전라북도에서 교육인권센터를 통해서 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교육인권센터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권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좀 난감하긴 한데 이게 학생 인권과 교권과의 상치된 모습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김영 교수님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네네네. 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동하고 좀 늦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영 교수님 가장 하고 싶은 말씀 중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동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이제 불안정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이라고 합니다. 이범 선생님 말씀이랑 뭐 김은호 교수님 발표 토론하시는 건 제가 이동 중에 다 들었고요. 다만 이범 선생님 말씀 전에 그 자료만 가지고 제가 토론문을 작성해서 조금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교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교사의 직무 권한이라고 하는 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 학생이 학교에 가는 관계를 이른바 이제 법이론적으로 보면 특별 권력 관계로 파악하던 오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파악했고, 따라서 교사들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학생에 대한 일종의 지배자의 위치에서 직무 권한 행사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그 무자비한 체벌이라든가 두발 검사라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론적으로 특별 권력 관계로는 오래전에 폐기가 됐고, 또 우리는 1997년에 교육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교권에서 교육 당사자 관계, 즉 교육권 관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권이라고 하는 말은 교사의 권리라는 말의 줄임인데 교육 당사자 권리, 그러니까 교사 외에도 학생, 학부모, 또 국가 지자체 등의 등도 권리를 가진다 나름대로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의 전환이 우리는 법적으로 보게 되면 9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제 학생 인권이라든가 학부모의 학교 참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부분적으로 절제되지 않은 권리 행사가 존재했습니다. 이를테면 학생들 중에 이제 인권을 무기로 교사에게 뭐 폭행을 한다든가 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이 그 참가권을 방패로 삼아서 교사들한테 굉장히 옳지 않은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교사들의 직무권을 행사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되었고 이것을 문제로 여기는 교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이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제 교육권 관계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고하게 형성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문제이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래 서희초 사건 이후에 조금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이제 교육계에서 상당히 큰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그, 정리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어, 교육부는 보면 이 종래와 전혀 접근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 생기부에 기재하겠다. 전형적으로 학폭법에 대해 우리가 했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교육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학폭법이나 아동학대법 시행 이후의 현상과 아주 유사한 현상을 계속 관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지난 여름 이후에 그 우리나라 교사들의 행동은 매우 놀라운 것이긴 한데 지금 현재 교사 운동을 이끌고 있는 최근의 젊은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 집단에 대한 악마화 그리고 책임을 방패로 삼은 그 교사 웰빙 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얼핏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향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칫하면 학교 변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권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일반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1980년대 말에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90년대 중반까지 가계소득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산층이 형성이 되었고, 또 계층 구조가 공고화되기 시작합니다. 90년대 말이 되면, 사실 그 80년대 말까지는
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굉장히 활발했죠. 사실은 전두환 시절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그때 과외 금지하고 저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90년대 말이 되면 아이들이 계층 이동의 어려움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른바 인센티브 디바이드라고 하는 동기부나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옛날처럼 늦게까지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는 아이들하고 아주 조기에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에 있었던 교실 붕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 황폐화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사고 특목고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제가 입장을 달리하는데 이제 평준화 이전을 생각해 보면 평준화 이전에 삼류학교는 뭐 지금 일반고처럼 황폐화된 상태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평준화 경험을 잘 생각을 해보면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습이나 교사들의 수업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요건이 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상징적인 그 학교가 서라벌 고등학교인데요. 서라벌 고등학교가 평준화 전에 별 볼 일 없는 학교였다가 평준화 시기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마 그 평준화 이후 2년 차인가? 2년 차인가에 보면 서울대를 많이 보낸 5개 학교 중에 뽑힙니다. 근데 서라벌 고등학교가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를 쭉 조사를 해보면 평준화 전에는 교사들이 수업할 맛이 안 났다는 거죠. 그런데 평준화 되고 나니까 한 반에 한 두어 정도 자기 말을 알아듣는 애들이 나타났고 그게 이제 교사들을 굉장히 동기화시킨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학교를 많이 만들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정부가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데 뭐 내년 총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고등학교의 종류를 현재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초중등 교육 법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계고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예, 것처럼 학생 적성과 진로에 부합하는 수업을 하는 문제 또 대입 경쟁을 완화하는 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갈만한 직업계 고등학교가 많아지면 사실은 그 대학 입학에 목매는 아이들 수도 줄게 되니까 경쟁도 완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조금 이제 같이 생각하는 문제는 1970년대 금호공고 졸업생들이 취업한 일자리의 질 그리고 당시의 다른 일자리 그 보수를 보수하고 근래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가게 되는 일자리의 질과 보수 그뭐 상대적 지위 이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면 오늘날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훨씬 열악해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중소기업을 가게 되는데 한국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곳의 근로 환경이라든가 처우라고 하는 것이 어, 괜찮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업계 고등학교 문제는 교육 자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의 변화라든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혁신학교와 내주시면 관련해서는 감사하겠습니다. 뭐 김영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학력저하론의 근거는 매우 미약하고 사실 선전선동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혁신학교 또는 한국의 진보적 교사들이 학력에 대한 경시 경향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을 쌓고 그 위에 역량을 기르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학력이 아닌 역량이라든가 또는 학력에서 역량으로와 같은 주장이 현실에서는 공부를 장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매우 진보적인 교사들 앞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쭈뼛쭈뼛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들의 불만이 이 지점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진보적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론 수업 또는 수행평가, 시험이 아닌 과정 중심 평가, 이런 것들과 그 계층 문제를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중산층 집단에 훨씬 유리합니다.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적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못하고 하층 가정 아이들한테 제가 볼 때 그렇게 유리한 방식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진보적 교육운동 단체들은 학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주저했습니다. 저는 그 비판을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뭐 이와 같은 자,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혁신학교 운동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동안의 성과가 미약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근래 서희초 사건을 보면 지난 우리가 10여 년간 구축한 학교의 공동체성의 정도라고 하는 게 어, 매우 미약한 것 아닐까, 상당히 아쉬운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영 교수님 아까 조금만 학종과 더 시간 정부 그리고 내주시겠어요? 이제 엘리트와 대중 사이 논쟁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 생각은 엘리트와 대중 사이가 아닌 것 같고 1%와 10% 정도의 논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 대학이 다 분화되어서 선발 대학도 존재하지만 상당수 대학은 모집 대학입니다. 학생들을 모셔야 되는 대학인데 모집 대학에 입학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2018년 논쟁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은 달리 봐야 되겠다는 생각. 대학 서열 관련해서는 아까 김문호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중요하지만 뭐 재정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위치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공화국에서 불가피한 현실인 것 같고 사실은 대학의 자체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리는 보편 고등교육 시대 또는 뭐 만민 고등교육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연구 중심 대학과 교육 중심 대학의 분화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 중심 대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세밀한 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연구 중심 대학이 자동적으로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질문으로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학들은 미국의 유명한 연구 중심 대학들이 지금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데에는 돈이 결정적이었을까? 재정 이외의 조건들을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이후 진보 진영에서는 대학 서열 체제가 문제의 원인이고 해법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는 게 공식처럼 존재했고 그 후에 공영형 사립대 논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서열 체제 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 문제와 관련된 대학의 범위는 상당히 좁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하층 학생들이 진학하는 전문대는 사실 이 논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할 일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잘 보듬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 서열 체제를 문제로 제기하면서 이를테면 전문대 진학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뭘 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일단 집행이 매우 곤란합니다. 집행하기 매우 곤란하고 이범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마치 그랑제골 아래의 파리 대학에 불과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해서는 한계 사립대학이 상당히 다수 존재하고 또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의구심이 넓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공영형 사립대학 논의가 어려운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 그 김영 국가의 교수님 이제 재정 또는 마무리 고등교육 부탁합니다. 재정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한계 대학을 정리하고 남은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정책 관련해서 그냥 정리되지 않은 고민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국립대 정책과 사립대 정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학 정책입니다. 그런데 국립대 사립대 정책을 분리해서 어차피 정부의 재정이 제한돼 있으니 사립대에 대해서는 등록금 규제 등을 해제해버리고 어, 다만 정부 재정을 국립대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10년 정도 경과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전망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초기에는 국립대가 사립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 정책의 그 안정성이 확인이 된다면 10년 정도가 경과하면 조금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영 교수님이 제가 계속 좀 시간 조절 부탁드렸는데 안 들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교육 분야로 오늘 토론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이범 선생님 멀리서 지금 발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양해 말씀드리고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화면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질문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채팅에서 대학 그 입시는 결국은 어, 완화를 해서 이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면은 대학 입시나 이 사교육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범 선생님 답변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한 번에 다 받으셔서 일괄적으로 이범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서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음향 상태가 순간적으로 안 좋아서 마지막 네. 말씀하신 걸 놓쳤습니다. 예. 아, 이제 국립대학을 이제 투자를 이제 서울대 수준으로 한다면 지금 대학 입시에 대한 사교육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재정 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국립대학을 한다면 그런 대학 입시 문제나 서열이 완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채팅상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심슨 교수님, 어, 그거와 연결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교육 전공하신 분들의 토론회를 많이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디테일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국가가 이 교육에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고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갖는 패배감까지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범 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논의들이 과거의 교육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이러이러했는데 이게 좋았고 나빴고 이런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미래 교육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뭐 자사고, 뭐 특목고, 일반고, 직업고, 뭐 혁신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같은 챗 GPT 시대에 스마트 미디어 세상에서 좋은 교육을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이 너무 과거의 어떤 정책에 대한 것만 나와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범 생 영국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같이 이렇게 해갖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몇 예, 가지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해하신다면 굉장한 오해죠. 저야말로 2017년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매끄럽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페이퍼를 직접 제가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 집권 다음에 2018년에 제가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을 만나서 따졌습니다. 왜 시행령을 통해서 일괄 전환이 가능한데 왜 안 하냐? 내가 낸 리포트에 다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보완 조치가 뭐였는지 다 나와 있었다. 근데 그분은 빙그레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분이 당시에 어, 정책실장이었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예.
장하성 교수처럼 실제로 박정희 정부하고 맞붙었던 분들은 고급 평준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국가가 그런 이제 사립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평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정책실장으로 있는 가운데 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혹시 뭐 그런,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다 전환시켜도 일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하고자 했던 거고요. 대학과 관련해서 저는 향후 대학의 상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라고 봐요. 최근에도 뭐 미네르바 대학이니 태제 대학이니 해서 저한테도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되묻는 게 하나 있어요. 그 태제 대학이나 미네르바 대학은 그런 특정한 캠퍼스에 근거하지 않고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데 그게 왜 가능한지 아냐? 걔들은 이공계가 아니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 논의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공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 서울대 캠퍼스를 저기 딴 데로 옮기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를 딴 데로 옮기는 순간 우리나라 그 서울대, 자연대, 공대, 약대, 뭐 의대 중심의 그 연구는 거의 1년간 중지다. 그 연구실 새로 옮겨서 세팅 새로 하는데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지 당신들 알기는 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학상이 앞으로 변화하겠지만 흔히 생각하듯이 무슨 챗GPT가 나오고 무슨 미네르바 대학이 나와서 뭐 확 변할 거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일단 대학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워딩이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라는 책을 2020년에 냈고, 제가 그때 이제 재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마침 다음에 이제 김종인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냈죠. 워딩 자체가 너무 좋고, 정치권에서 채택하기 상당히 좋은 어떤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종인 교수의 이제 그 약점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연구와 교육을 좀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한 정부 내에서 단기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연구는 그게 안 돼요. 연구는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 면이 있어요. 물론, 어, 재정 투입을 하면 연구 성과가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긴 하지만 교육만큼 한 정권의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교육의 상향 평준화와 연구의 상향은 약간 연관은 돼 있지만 서로 다른 차원에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정책을 복합적으로 같이 써야 되는 거죠. 특히 인서울 프리미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인서울 프리미엄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게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예요. 카이스트가 지금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6천 몇백만 원이고 포항공대가 1억이 넘거든요. 만약에 경북대나 부산대나 전남대에 그런 투자를 했으면 결코 가라앉지 않았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가라앉는 걸 방치를 했고 그 가라앉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199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980년대, 90년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0년대 특히 사립대 등록금을 자율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립대 등록금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요. 사립대 등록금이 오름에 따라서 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육의 질 자체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 대비 서울 명문 사립대 교육의 질이 그때 현저하게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서열이 그걸 쫓아갑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거점 국립대 그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에서 볼 수 있었던 충분한 투자를 만약 했다면 그렇게 가라앉지 않았을 건데 이미 이제 가라앉아 있고 계속 가라앉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 후반에 반짝 2천만 원 정도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올려봤자 그리고 그 올린 2천만 원의 교육비가 대개 어디로 갔겠냐? 학부 교육에 투입된다기보다 대학원 중심의 연구에 투입됐을 거예요. 그 항목들을 보면 대충 우리가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 1인당 교육비라는 통계 자체가 대학원과 학부를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비가 중복 계상돼요. 여기에. 많은 부분이 그래요. 실제 항목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 지표니까 이걸 좀 주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사례들이 더 있죠. 유니스트, 울산과기원, 쥐스트, 광주과기원, 그리고
리지스트, 대구 경북학연, 그리고 그 한전공대, 한국에너지공대 이런 데들이 학부 모집하기 시작한 지 한 10년 안쪽 될까 말까 한 그런 대학들인데 서열이 서성한하고 연고대 중간쯤 돼요. 대충 서열을 매기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공계 중심으로 그런 지역 비수도권에서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건 그냥 그 광고를 잘하고 학생들을 잘 꼬셨기 때문에 성공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역 거점 국립대도 그러에 상응하는 재정적 투자를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고, 다만 지금은 계속 가라앉는 와중에 김정인 교수 안대로 그대로 시행한다고 학부 교육의 질, 그리고 학부 교육의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해요. 지금 지역 거점 국립대 내버려둔 상태에서 돈만 투입한다고 효과가 나기 어렵다. 거버넌스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지역의 시장 도지사를 어떤 식으로 개입시킬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 학부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많이 있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많이 있는데 최근에 대기업 공채가 수시 채용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대기업의 공채 남아있는 데가 삼성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 채용이 거의 다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는데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뚜렷해진 이 경향이 뭐냐면 스터디를 해야 돼요. 옛날에 공채 스터디하고 달라요. 직무에 따라서 직무 전문성을 보는 그런 식으로 수시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를테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데 내가 인사과를 들어가고 싶은지 연구부서를 들어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 맞춤형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그런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하나 더해서 얘기한다면 이를테면 그 외에 덧붙여서 제출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거점대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그거를 지원해 줘야 돼요. 그거를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심지어 인턴십, 서울에 있는 무슨 대기업 본사에 내가 인턴십을 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체류비까지 지원해 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의 뭐 대학은 뭐 취업 준비하는 곳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이빠른 소리에서 벗어나서 그런 역발상 투자를 해야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버넌스,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그 인서울 학생들에 대해서 지역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바로 그 핵심을 공략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죠. 이 세 가지가 트리플로 같이 가야 거점 국립대를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가 끌어올려지면 우리 국민들이 두 가지를 경험할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수도권 경쟁이 완화돼요. 인서울 경쟁이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자기 지역 대학들을 많이 가게 되면 당연히 인서울 진입이 쉬워지죠. 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다 인서울 하는 줄 아십니까? 전혀 아니죠. 많은 학생들이 서울을 떠나서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인서울 진입이 쉬워져요. 인서울 경쟁 자체가 완화된다는 거죠. 일단 이걸 경험할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학 서열이 자연 질서가 아니구나. 우리가 꼭 거기에 순응해야만 하는 무슨 자연적 질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개편하고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 정도의 시점이 인서울 사립대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뭐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이제 헷갈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한다면 인서울 경쟁 자체가 완화된다는 것 그리고 대학 서열을 우리의 정책에 따라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사회를 조금 여유 있게 보고 있는 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지금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계산 조금만 시간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괜찮으시면 10시 20분에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가 타임라인을 좀 정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범 선생님 거기에 그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동우 네. 선생님하고 어, 밑에 조윤숙 교수님이 요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답변 준비하시고 혹시 구두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받고 지금 예, 채팅방에 제가 질문에 한번 대해서 할까요? 네, 조홍식 원장님 예, 예, 예. 뭐 또 세월이 흐르니까 또 옛날 걸 다 잊어먹고
말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대중의 마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한 세 가지의 규제 정책이 있었죠. 근데 불과 한 5, 6년 전에는 이야기를 떠들썩했어요. 첫 번째, 등록금 동결한다. 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학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게 주지 않는다. 세 번째가 기여 입학제를 할 수가 없다. 좀 더 대학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는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팍팍 바뀝니다. 아까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그 뭡니까 특히 혁신학교 김상곤 선생이 그때 떠들던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했더니 가난한 지역에 있는 경기도가 특히 뭡니까 많이 하다 보니 60% 아까 정도 됐다. 그럼 결국 일반 고등학교죠. 일반 고등학교. 아까 이야기한 일반 고등학교를 뭐 좀 더 자기 발표라든가 뭐 또 오늘 좀 5천만 원씩 주니까는 학생들에게 또 반을 통해 가지고 영화도 본다든가 영어도 시킨다든가 하는 아니 그런 교육이라고 하면 딴 데도 다 해야죠. 뭐 그거를 꼭 그거 한다고 혁신이 된다. 그거는 저도 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는 아니고 이건 완전 입시 위주로 돼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제 주장은요. 대학을 서울대학교 10개를 만들어도 좋고 한데 첫 번째는 모든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모든 게 자율적으로 좀 조금 어렵지만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것들도 이제는 동결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대학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다 줘야 된다고 봐요. 어느 나라가 지금 대학 선발권을 고등학교에다 주고 교사한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학부모한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일대 좀 더 혁명이 지금까지는 저도 대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가져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때 이게 우리는 전부 다 너무 이게 이상한 그 평준화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상식적인 것이고 또 더군다나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R&D에 투입을 해야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여러 가지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아까 이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영구적 그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교육적 기능보다도. 이렇게 본다면은 R&D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학에다 좀 더 쏟을 수가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반 교육이 지금 대학에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애들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좀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우리 토론하신 김용 선생님이시던가요? 분이 이제 이야기한 그 지역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의 그 80%의 그 뭐 지역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판에 경기도만 떼어리 모여가지고 경기 수도권만 모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수도권이. 이거 기본적인 게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정상적인 그 어떤 효율적인 자유적인 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첫 번째는 대학의 예, 학생 질문을 선발권 좀 더 가져간다. 예, 조금씩 예. 문장님 질문을 좀 더 간략하게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게 아마 재정 문제도 등록금 인상이라든가, 아까 기여 입학제 같은 것도 다 여기에 대한, 이건 하나의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전체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막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경제 그 없으면은 기여 입학제 그것도 한 번쯤 또 한 번 정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회를 갖고. 그거는 또 다른 그래서, 논쟁이라서 예, 원장님, 예, 예. 이것에 또, 대해서 예. 이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음. 제 이 주장에 대해서 이범 예, 선생님께 하여튼, 제가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 자, 아니, 이범대 저 혹시 또 화면에서 질문 있으면 한 분만 받고 다 이제 종합적으로 20분까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그 이동우 선생님 질문하고 조윤수 교수님하고 조은식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이범 선생님 우리가 한 3분 남았는데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쌤은 제가 아는 이동훈 쌤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질문이 길고 요지가 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간단히만 좀 일단 짚히는 걸 말씀드리면, 일단 이동훈 쌤이 스스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와 대입 제도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저보고 만약에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하나만 해라. 초중고 교육, 대학 말고 일단 초중고 교육에서 하나만 하라 그러면 수능을 논술형으로 바꿀 거예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뭐 핀란드의 대입 시험, 영국의 A레벨처럼 논술형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싹 바뀌겠죠. 그러면 객관식 주입식 교육이 상당히 좀 바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진보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보 교육계는 그냥 학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식 입학사정관제 중심으로 해서 수능 영향력을 점점 약화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내신 성적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학종을 통해서 보편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 시도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가로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유럽식 입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이비 교육 도입 같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하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또 다른 분이 그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2028 대입 제도가 많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 경제 압력이 굉장히 심한 이런 상황에서 입시를 논술형으로 바꾼다고 발표하면 사교육비가 엄청 치솟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논술형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논술형으로 길들여진 게 아니라 에,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당연히 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든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지금과 같이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미국처럼 수능 문제집을 학교에서 풀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죠. 실제로 SAT를 학교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죠. 근데 역시 그렇게 하면은 역시 사교육비가 치솟을 거예요. 메가스터디 주가가 뭐 하늘로 치솟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 경쟁 압력이 심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선 뭐 여러 가지 대입제도 이미 다 해봤다라는 거는 다 거짓말이고요. 진정한 유럽식 입시, 진정한 미국식 입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만약 어느 쪽으로든 유럽식으로든 미국식으로든 우리나라 대입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사교육비가 치솟아서 어느 정치 세력도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워요. 일단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단 경쟁을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모색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은식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기업 입학제 하는 데는요, 미국의 사립대밖에 없어요.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기업 입학제 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만 해도 그런 건 상상을 안 아니, 아니, 해요. 제가 기업 상상. 입학제를 예, 하자는 게 예, 아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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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때 그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좀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 어떻게 그러니까, 하느냐. 예. 재정 그러니까 문제와 이제 또 관련해서요. 재정은 빨리 풀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대학 재정이 워낙 지금 오랫동안 등록금이 등결되는 와중에 대학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 자체가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뒤처져 있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지표를 보면 GDP 대비 대학 교육에 투입하는 그 액수 자체가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에서 4등, 5등 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고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대학 교육에 투자는 형편없고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0 몇 %가 낮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 1인당 투입이 아니라 총 투입,
대학 고등교육에 대한 총 투입액만 봐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모자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등록금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꼭 감당해야겠다는 것 자체가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지금 세계 4등이거든요. 세계에서 등록금 제일 비싼 나라가 미국이고 평균 등록금이에요. 2등이 일본이고 영국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쌌는데 201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를 추월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3등이에요. 우리나라가 4등입니다. 세계에서 이미 등록금이 명목 등록금이 네 번째로 비싼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정부 재정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입은 굉장히 적은 상태인데 이거를 손대지 않고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거 하는 것은 그건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죠. 왜?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일반 대중의 관념 속에서는 너는 무슨 대학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도장을 찍어주는 곳이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대학 서열이 대학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나 이렇게 돼 있으나 어차피 대입 경쟁을 심하게 해야 되는 것은 똑같으니까 대중들은 대학의 교육 투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대중한테 심어주면서 그를 위한 교육비 투자를 늘리자라고 대중을 설득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접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은 대학의 교육비 증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죠.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일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대학 등록금 올리고 하는 것보다도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교육비에 비해서. 예, 예. 그걸 어떻게 그 물줄기를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다 대학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 부모들의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공교육 자체가 살릴 수 있느냐의 그거를 관점으로 해서 제가 한번 유도적 질문을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R&D라는 게 상당히 많이 그합니다. 근데 R&D의 주체가 우리나라는 대학이 되고 있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모은 게 뭐냐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간다든가 혹은 또 딴 나라에 많이 없는 너무나 기대한 또 국가정책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등등의 기업으로 들어가고 대학은 몇 개의 국립대학 외에 모든 게 사립, 민간 사립 중심의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애들이 지금 투입하고 있는 그 유치원 때부터 그 전에부터도 하겠죠. 그런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공교육인 정말 대학을 하나 하고자 하는 이쪽에다 많이 투입을 시킬 수만 있다면은 훨씬 부모들이 좋죠. 유럽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세금에 의해서 간다든가 또 혹은 정부의 그걸로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는 게 그 원천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등록금의 이런 길이 그쪽으로 사교육비에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점에서 제가 충격적인 거 한번 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분 선생님한테.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조홍식 교수님 그 답변을 마무리 짓고요. 너무 저도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는데 하여튼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 대학도 어렵고 저 학부모도 어렵습니다. 근본 원인은 정부에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이범 선생님과 또 사회를 맡아준 임채원 교수님이 다 영국에서 지금 계셔가지고 약간 1시간, 2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사회도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시간 한 30분 동안 더 소요해야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 입장에서 양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